차가운 액체가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순간 숨이 멎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물방울이 속눈썹에 맺혀 시야가 흐려졌다. 32층 스카이라운지. 수백 명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공중에서 멈췄고 웃음소리가 일순간 사라졌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보기 흉하니까. 박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비싼 원피스는 얼룩져 있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는 힘이 없었다. 15년 만에 동창회. 15년 만에 치욕.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게 누구야? 물을 던지다니. 뭔 일이지?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아니, 도와줄 수 없었다. 여기서 나는 이방인이었으니까. 가난한 실패자였으니까.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가방을 움켜쥐고 출구를 향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닫힌 버튼을 연타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울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15살 소녀의 꿈이 산산조각 났던 그날부터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왜 나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이 지옥 같은 밤이 시작되기 전 내가 한나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33년을.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7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몸.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10월의 새벽은 쌀쌀했다. 경기도 외곽, 이 작은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공방으로 향했다. 집에서 공방까지는 겨우 50m.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면 된다. 묵직한 철문을 열었다. 끼익 오래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좋은 냄새였다. 살아있는 냄새.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탁.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불을 밝혔다. 선반 위에는 어제 만들던 작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물을 머금은 천으로 덮어둔 점토 덩어리들. 반쯤 완성된 그릇들. 초벌구이를 기다리는 화병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물레 앞에 앉았다. 윙. 발판을 밟자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리드미컬한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진정된다. 준비해둔 점토를 물레 위에 올렸다. 손에 물을 적시고 천천히 점토의 중심을 잡아갔다. 양손으로 감싸쥐고 압력을 가하고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멈춘다. 걱정도 불안도 과거도 미래도. 오직 지금 이 손끝에 감각만 있을 뿐. 흙은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힘을 주면 단단해지고 부드럽게 대하면 유연해진다. 서두르면 무너지고 인내하면 아름다워진다. 사람도 그런가? 1시간쯤 지났을까? 화병 하나가 완성되었다. 목이 길고 곡선이 부드러운 화병. 완벽하지는 않았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미세하게 두꺼웠고 입구도 완전한 원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좋았다. 이 불완전함이. 이게 바로 나니까. 핸드메이드니까.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작업을 마치고 손을 씻었다. 거울을 보니 손톱 밑에 흙이 잔뜩 끼어 있었다.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빠지지 않는 흙. 피부 틈새 깊숙이 박힌 갈색 자국들. 이 손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다시 한번 부끄러워질 줄은 몰랐다. 벽시계를 보니 10시였다. 복지관 수업 시간이 다가왔다.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아이들과 함께 쓸 점토, 작은 조각 도구들, 앞치마. 현관문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는 게 보였다.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봉투. 제15회 선화여자고등학교 동창회.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15년. 그 이름을 보지 않은 지 15년이 흘렀다. 박지연.
손이 떨렸다. 봉투를 쥔 손가락에 힘이 빠졌다. 가지 말아야 했다. 그때 그냥 이 초대장을 찢어버렸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자전거에 올라탔다.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오늘 밤 내가 물을 뒤집어 쓰고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치욕 끝에 예상치 못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복지관까지는 자전거로 15분 거리다. 페달을 밟으며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본다. 작은 슈퍼마켓, 철물점, 세탁소. 이 동네에 온 지 7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 평범한 풍경이 좋다. 서울에 살 때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다. 빨리 가야 하고,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선생님. 복지관 앞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9살 지우였다. 이 아이는 늘 나를 기다린다. 엄마가 1년 전에 집을 나갔다고 했다. 아빠는 술만 마시고. 지우야, 오늘도 왔구나. 당연하죠. 선생님이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지우의 밝은 미소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나였다면 못 웃었을 것 같은데. 복지관 미술실로 들어가자 6명의 아이들이 이미 와 있었다. 모두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이다.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다. 자, 오늘은 뭘 만들고 싶어? 저는 강아지 만들래요. 저는 공룡이요. 저는 엄마 얼굴이요. 마지막 대답은 11살 현우였다. 이 아이의 엄마는 지난달에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좋아, 현우야. 엄마 얼굴을 만들어 보자. 흙을 나눠주고 아이들과 함께 앉았다. 작은 손들이 열심히 흙을 주무른다. 어떤 아이는 능숙하게, 어떤 아이는 서툴게. 하지만 모두 진지하다. 1시간쯤 지나자 작품들이 하나둘 완성되기 시작했다. 기울어진 강아지, 다리가 3개인 공룡,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 그리고 현우의 작품. 솔직히 말하면 얼굴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울퉁불퉁한 덩어리에 구멍 2개와 선 하나가 그어져 있을 뿐이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이상해요. 엄마 얼굴 같지 않아요.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그 작품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현우야, 이게 왜 이상해? 못생겼잖아요. 엄마는 예뻤는데. 하지만 이건 현우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 그 마음이 이렇게 모양이 된 거야. 나는 작품을 돌려가며 살펴봤다. 여기 이 부분 봐. 이건 엄마가 현우를 안아줄 때의 따뜻함 같아. 그리고 여기는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 같고. 정말요? 정말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건 현우의 진짜 마음이니까. 현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지관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오시는 날만 기다려요. 저도 아이들한테서 많이 배워요. 그나저나 우편물 하나 왔던데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래요. 동창회라는 단어에 심장이 철렁했다. 복지관을 나와 자전거에 올라탔는데 페달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동창회. 15년 만에 처음 받는 초대장.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열었다. 정말로 있었다.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 만지기만 해도 비싼 티가 나는 두꺼운 종이. 제15회 선화여자고등학교 동창회. 보낸 사람 박지연. 박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1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전교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학생이었다. 미술 선생님은 늘 말했다. 나영아, 너는 재능이 있어. 서울대 미대도 갈 수 있어. 그때의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미래가 밝았다. 꿈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박지연은 달랐다. 집안이 부유했지만 재능은 평범했다. 아무리 비싼 학원을 다녀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나를 이길 수 없었다. 전국 고등학생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던 날이 기억난다.
상장을 들고 웃던 내 얼굴. 그리고 뒤에서 나를 바라보던 박지연의 표정. 질투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고3 여름방학 때였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다. 하루아침에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잃었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고 엄마는 매일 울었다. 나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대는 보내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미대 진학은 포기해야 했다. 등록금은커녕 당장 생활비도 없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박지연이 찾아왔던 날도 기억난다. 나영아, 진짜 너희 집 망했다며? 충격이다, 진짜.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이 있었다. 그래도 괜찮아. 재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아, 근데 돈 없으면 예술도 사치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이제 너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야겠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더 아팠던 건 그 말이 맞았다는 것이다. 나는 대학 대신 공장에 취직했다.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공장.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에는 도서관에 가서 도예책을 읽었다. 주말에는 지역문화센터에서 무료 강좌를 들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7년이 그렇게 흘렀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있다.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초대장을 다시 펼쳐봤다. 장소 서울 중구 그랜드 호텔 스카이라운지.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다. 박지연답다. 늘 과시하고 싶어 했으니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 그들을 다시 만나는 게. 성공한 그들 사이에서 초라한 내 모습을 보이는 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했다.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왜 피해야 하지?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준혁이 눈치챘다. 무슨 고민 있어? 어젯밤에 뒤척이던데. 준혁은 공무원이다. 시청 문화재과에서 일한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직업. 우리는 5년 전에 결혼했다. 응.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 그래. 가고 싶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힘든 기억이구나. 응. 준혁은 내 과거를 안다. 가난했던 것도, 미대를 포기한 것도, 공장에서 일했던 것도. 하지만 한 번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적이 없다. 가고 싶으면 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당신이 결정해. 만약 가면 함께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바로 옆에 있어줄게. 준혁의 손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조금씩 용기를 주었다. 나갈래.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좋아. 그럼 나도 준비해야겠네. 정장 다림질 좀 해야겠다. 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부터 나는 동창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뒤져서 가장 괜찮은 원피스를 꺼냈다. 3년 전에 산 빨간색 원피스. 유행은 지났지만 깔끔했다. 구두도 닦았다. 굽이 조금 닳았지만 괜찮았다. 명품은 아니지만 정갈했다. 거울을 보며 옷을 입어봤다. 초라해 보였다. 아무리 봐도 그들과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동창회 당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1시간째 서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벗었다 5번째였다. 옷장에 있는 가장 괜찮은 옷이었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어울려? 준혁에게 물었다. 완벽해. 거짓말. 진짜야.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원피스는 3년 전 대형마트에서 5만 원에 산 것이다. 지연과 그 친구들이 입고 올 옷은 아마 100만 원, 200만 원짜리일 것이다. 구두를 신었다. 7cm 굽의 검은 구두. 자세히 보면 굽이 조금 닳아 있었다. 새로 살까 고민했지만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구두를 사기엔 부담스러웠다. 화장을 했다. 평소에는 거의 안 하는 화장. 비비크림, 아이섀도우, 립스틱. 화장품도 브랜드 제품이 아닌 저렴한 것들이었다. 거울 속의 나를 바라봤다. 33살 한나영. 도예가 한나영. 아니, 실패한 미술도 지망생 한나영.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되뇌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거야. 준혁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긴장하지 마. 나 있잖아. 응.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손바닥에 땀이 났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아파트, 빌딩, 네온 사인. 점점 화려해지는 서울의 모습. 우리 차는 7년 된 소형 국산차였다. 준혁의 월급으로 산 중고차. 곳곳에 작은 흠집이 있었고 에어컨 소리도 시끄러웠다. 저기다. 준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건물.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 1박에 최소 50만 원은 하는 곳. 정문 앞에는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우리 차가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 발렛 파킹 직원이 다가왔다. 그는 우리 차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싸구려 차가 왜 여기 와?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열쇠 주시겠습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냉랭했다. 준혁이 열쇠를 건넸다. 우리는 호텔 정문으로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눈이 부셨다. 로비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천장 높이가 최소 10m는 되어 보였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조명을 반짝이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다. 하얀 대리석 위에 검은 무늬가 자연스럽게 흘렀다. 내 구두굽이 대리석을 밟을 때마다 딸각딸각 소리가 울렸다. 로비 곳곳에 놓인 꽃꽂이들. 분명 진짜 꽃일 텐데 너무 완벽해서 조화처럼 보였다. 백합, 장미난. 꽃 이름도 모를 이국적인 꽃들이 거대한 화병에 꽂혀 있었다.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추상화, 조각. 하나같이 수천만 원은 할 것 같은 작품들.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옷차림. 남자들은 모두 정장이었고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저기 안내 데스크가 있네. 준혁이 내 손을 잡고 걸어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32층 스카이라운지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 동창회 행사시군요. 3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깐 내 옷을 훑었다. 역시 그 미묘한 표정. 판단하는 눈빛.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다. 한 여자는 샤넬백을 들고 있었다. 수백만 원짜리. 또 다른 여자는 루이비통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남자들의 시계도 모두 명품이었다. 롤렉스, 오메가, 파텍 필립.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옷매무새를 만졌다. 괜찮아?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응. 그냥 좀 떨려서. 당신 예뻐. 정말로. 고마워.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다. 저렴한 원피스, 낡은 구두, 그리고 떨리는 눈빛. 딸랑.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들어갔다. 준혁이 32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상승하기 시작했다. 숫자가 올라갔다. 5층, 10층, 15층.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다. 20층, 25층, 30층. 손에서 땀이 났다. 31층. 여보. 준혁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뭐? 사랑해. 나는 준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도 사랑해. 32층. 딩.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엄청난 소음이 쏟아져 나왔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눈부신 조명. 나는 한 발짝 내디뎠다. 스카이라운지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다.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였다. 남산타워, 한강, 63빌딩. 3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마치 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았다. 라운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최소 100명은 되어 보였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여자들의 드레스는 반짝이는 비즈 장식, 실크 재질 화려한 패턴. 하나같이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았다. 목에 건 진주 목걸이,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 귓볼에 반짝이는 귀걸이. 남자들도 모두 고급 정장이었다. 맞춤 정장, 명품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 웨이터들이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다. 생연주였다. 한쪽 구석에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다. 여기 맞아? 내가 작게 물었다. 응, 초대장에 32층 스카이라운지라고 써 있었어.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선이 느껴졌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옷 좀 봐.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름표 받아야 하나 봐. 준혁이 입구 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우리는 그쪽으로 갔다. 테이블에는 이름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나영. 내 이름표를 찾았다. 다른 사람들 이름표를 훑어봤다. 박지연, 최수진, 강민희. 그때의 그 이름들. 이름표 옆에는 직업이 적혀 있었다. 박지연 갤러리 대표. 최수진 문화센터 강사. 강민의 투자회사 이사부인. 그리고 내 이름표. 한나영 도예가. 도예가. 그렇게 쓰니까 그럴싸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시골 공방에서 그릇이나 만드는 사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이름표를 목에 걸었다. 가볼까? 준혁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이미 후회가 밀려왔다. 오지 말걸. 그냥 집에 있을걸.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굴욕을 당하려고. 그때였다. 어머, 한나영. 귀에 익은 목소리.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최수진이었다. 15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더 화려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다. 샤넬 트위드 재킷, 구찌 드레스, 루이비통 구두. 손에 든 가방은 에르메스 버킨백. 최소 1,000만 원은 하는. 정말 나영이 맞지? 오랜만이다. 수진이 다가왔다. 하이힐을 신고도 흔들림 없이 걷는 모습이 마치 모델 같았다. 응. 오랜만이야.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15년. 수진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나를 평가하는 눈빛. 그녀의 시선이 내 옷을 훑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지금 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 원피스 5만 원짜리 저가 브랜드. 구두 10만 원도 안 되는 노브랜드. 가방 백화점 세일 제품. 액세서리 없음. 총점 실패. 잘 지냈어. 내 대답은 짧았다. 그래. 근데 넌 지금 뭐하고 살아? 수진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도자기 만들어. 도자기. 아.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동정하는 듯한 아니면 비웃는 듯한 미소. 그거 흙 만지는 거지? 아, 맞다. 너 고등학교 때 미술 잘했잖아.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느껴졌다. 잘했었지라는 뉘앙스.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만해? 너무나 직설적인 질문.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먹고 살만해. 아, 그래. 좋겠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죽겠어.
수지는 내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 지금 강남문화센터에서 강의하고 있거든. 셀럽들의 미술품 컬렉션이라는 강좌인데 완전 대박이야. 수강생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니까. 한 번 등록하면 6개월 코스인데 1인당 300만 원이야. 그래도 자리가 없어. 수지는 쉬지 않고 말했다.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 근데 결혼은 했어? 응, 5년 됐어. 어머, 축하해. 남편은 뭐해? 공무원이야. 시청 문화재과에서 일해. 아, 공무원. 수진의 목소리 톤이 살짝 낮아졌다. 그냥 평범하구나라는 뉘앙스. 안정적이긴 하겠네. 월급은 얼마나 받아?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지만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그냥 평범하게 받아. 아, 그래.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인데 연봉이 2억 넘어. 보너스까지 하면 더 많고. 자랑이었다. 노골적인 자랑. 근데 저기 봐. 지연이 왔네.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다. 라운지 중앙 가장 큰 테이블에 박지연이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 있다기보다는 군림하고 있었다.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 귀에는 거대한 다이아 귀걸이. 그녀 주변에는 7명의 여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모두 고등학교 때 그녀를 따르던 무리였다. 가자, 지연이한테 인사해야지. 수진이 내 팔을 잡았다. 아, 나는 괜찮. 아이, 괜찮긴. 15년 만인데. 지연이도 반가워할 거야. 수진은 내 말을 끊고 나를 끌고 갔다. 준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라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박지연의 테이블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다. 지연아. 수진이 큰 소리로 불렀다. 지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봤다. 1초, 2초, 3초.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묘한 만족감. 어머, 한나영. 지연이 일어났다. 하이힐을 신고도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내게 다가왔다. 정말 오랜만이네. 그녀가 나를 껴안았다. 향수 냄새가 진했다. 비싼 향수 샤넬 노우 같은. 응, 오랜만이야. 앉아, 앉아. 여기. 지연이 자기 옆자리를 가리켰다. 가장 눈에 띄는 자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 나는 그 자리에 앉았다. 어쩔 수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병들이 놓여 있었다. 돔 페리뇽. 한 병에 30만 원은 하는 샴페인. 벌써 3병이 비어 있었다. 샴페인 마실래? 지연이 물었다. 아, 괜찮아. 왜? 취하면 안 돼? 아, 맞다. 너 원래 술 약하잖아. 지연이 킥킥 웃었다. 옆에 앉은 여자들도 따라 웃었다. 나영아, 요즘 뭐하고 살아? 지연이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며 물었다. 또 그 질문. 도자기 만들어. 아, 아직도 그런 거 하고 있구나. 아직도라는 단어에 강조가 들어갔다. 대학은? 미대 갔어?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걸. 하지만 일부러 물어보는 것이었다. 아니, 못 갔어. 아, 그랬구나. 그때 집안이 어려워졌다며? 안 됐다. 동정하는 척하는 목소리.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래도 도자기라도 하니까 다행이네. 먹고는 살 수 있잖아. 먹고는 살 수 있다. 그 말이 마치 칼처럼 느껴졌다. 강민희가 끼어들었다. 나영아, 혹시 내 작품 어디서 팔아? 갤러리 같은데? 아니, 그냥 공방에서 주문받아서 만들어. 아, 주문 제작?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 또 돈 이야기. 왜 이렇게 돈 이야기만 하는 걸까? 그냥 적당히 벌어. 적당히가 얼마인데? 민희가 끈질기게 물었다. 글쎄,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피식 웃었다.
1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살 수 있어? 아, 나영이는 서울 안 살잖아. 시골 살지? 맞아. 그럼 100만 원이면 되겠네. 조롱 섞인 웃음이 퍼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참, 나는 지금 청담동에서 갤러리 운영하고 있어. 그녀가 명함을 꺼냈다.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명함. 박지연 갤러리 팔크. 대표 박지연.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3-45. 우리 갤러리는 진짜 예술을 아는 사람들하고만 거래해. 작가 선정도 까다로워. 최소한 서울대 미대나 해외 유명 미대 출신이어야 작품을 걸 수 있거든. 칼이었다. 명백한 칼. 나는 서울대 미대에 가지 못했다. 어떤 미대도 가지 못했다. 물론 학벌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연이 말을 이었다. 예술계도 결국 네트워크잖아. 좋은 학교 나와야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인맥 생기고 그래야 갤러리도 주목하고.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영이 너는 그런 거 없잖아.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래서 시골에서 그릇이나 만들고 사는 거지. 그릇이나라는 표현. 나의 7년이, 나의 땀이, 나의 열정이 그릇이나로 축소되는 순간.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다. 예술의 가치는 학벌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작게 말했다. 뭐라고?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예술은 진심이 중요한 거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 들었어? 수진이 킥킥거렸다.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 하네. 민희도 웃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그때였다. 근데 말이야. 수진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나영아, 손 좀 보자.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수진의 손아귀가 강했다. 어머. 수진이 내 손을 들어 올렸다. 모두가 볼 수 있게. 내 거칠고 갈라진 손이 조명 아래 드러났다. 흙을 만지고 물에 담그고 말리고 또 만지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 손톱 밑에 검은 흙자국.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 손바닥에 갈라진 틈. 7년의 노동이 새겨진 손.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났다. 완전 막노동꾼 손이잖아. 어머, 진짜네. 민희가 다가와 내 손을 만졌다. 거칠어. 진짜 거칠어. 사포 같아. 야, 다들 와서 봐.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한나영 손 진짜 대박이야.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10명, 20명, 30명. 모두가 내 손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어머, 저게 손이야? 완전 남자 손 같은데? 흙 만진다더니 진짜 흙대가 박혀있네. 손톱 밑 좀 봐. 깨끗하게 씻지도 않았어. 저런 손으로 어떻게 밥을 먹어? 조롱, 비웃음, 동정, 혐오. 모든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나는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수진과 민희가 내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야, 사진 찍어야겠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다. 인스타에 올려도 돼? 완전 충격적인데? 눈물이 차올랐다. 참아야 해. 여기서 울면 안 돼. 하지만 눈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다. 어머, 우는 거 봐. 왜 울어? 손이 거칠어서?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지연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가 내 손을 만졌다. 부드러운 그녀의 손과 거친 내 손이 대비되었다. 재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지연이 혀를 찼다. 불쌍해. 정말 불쌍해. 그 불쌍하다는 말. 동정인 척하는 조롱. 그게 가장 아팠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던 애가 이렇게 됐다니. 지연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봐, 내가 이겼어. 너는 결국 실패했어. 그 말을 하고 싶어하는 눈빛.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나 화장실 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왜? 도망가려고? 미니가 비웃었다. 아니야, 진짜 화장실. 그래, 가. 손이나 깨끗이 씻고 와. 수진이 마침내 내 손을 놓아줬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테이블을 빠져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준혁이 달려왔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화장실 좀. 내가 데려다 줄게. 준혁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화장실로 향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 역시 예술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재능만으로는 안 돼.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세면대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왜? 왜 이렇게 힘들까? 준혁이 내 등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내가 막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거울을 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번진 마스카라. 창백한 입술.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봤다. 15년 전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18살 소녀를. 그 소녀가 울고 있었다. 아직도 여전히. 어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연이 막아섰다. 나 그만 갈게. 왜? 우리가 불편해?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질투하고 있지? 우리는 성공했고 넌 실패했으니까. 아니야.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 그럼 왜 여기 왔어? 우리한테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지연이 비웃었다. 예술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너 같은 애가 감히 예술을 논해? 지연이 벌떡 일어섰다.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예술가 행세야? 그리고 지연이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내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충격과 모욕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다. 지연아, 너무한 거 아니야? 누군가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다. 이제 정신 들어. 내 주제를 알겠어?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돌아서는데 지연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보기 흉하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떨렸다. 문이 닫히자 나는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다. 15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나는 다시 18살의 가난한 소녀가 된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준혁이 서 있었다. 여보. 준혁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다. 물에 젖은 내 얼굴, 떨리는 어깨, 붉어진 눈.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준혁이 나를 꽉 안아줬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미안해. 왜 당신이 미안해?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야. 준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집에 가자. 여기서 나가자. 준혁이 내 손을 잡고 호텔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다 말해줄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든 걸 이야기했다. 거친 손을 조롱당한 것, 물을 맞은 것, 그들의 차가운 시선. 준혁은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미안해.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내가 더 아파. 준혁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당신 손이 거칠다고? 나는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 거짓말. 진짜야. 이 손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데. 이 손으로 아이들을 위로하는데. 준혁이 내 손에 입을 맞췄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은 정직하게 살았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생각했다. 정말 나는 잘못 산 걸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잘못일까? 미대를 못 간 것이 실패일까? 흙을 만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 그날 밤 나는 공방으로 갔다. 선반 위에는 내가 만든 작품들이 놓여 있었다. 투박하지만 정직한 그릇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도자기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작품 하나를 손에 들고 중얼거렸다. 돈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학벌은 없지만 계속 배웠어.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다. 며칠이 지났다. 동창회의 악몽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잠들 때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쌍해. 정말 불쌍해.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었다. 물레는 여전히 돌아갔고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기다렸다. 어느 목요일 오후 복지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 준혁인데. 목소리가 급했다. 왜?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오늘 박물관 특별전 개막식인데 중요한 자료를 집에 두고 왔어. 준혁은 시청 문화재과에서 일하지만 가끔 박물관 행사 준비를 돕는다. 어떻게? 외국 대사들도 오시고 문화부 장관님도 오신다는데. 내가 가져다 줄까? 정말? 미안해. 시간이 정말 없어서. 괜찮아. 어디로 가면 돼? 국립중앙박물관. 3시까지 와줄 수 있어? 시계를 보니 2시였다. 알았어. 금방 갈게. 서둘러 집으로 가서 자료를 챙겼다.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고 옷에도 흙 얼룩이 묻어 있었다. 어쩔 수 없지. 전달만 하고 바로 나오면 돼.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 앞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한국도예의 역사 흙에서 피어난 혼.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도예 특별전이라니. 평소 같으면 꼭 보고 싶었을 전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로비로 들어섰다. 화려한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나는 작업복 차림이었다. 시선이 따가웠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서둘러 안내 데스크로 갔다. 저 정준혁 씨한테 전달할 게 있어서요. 그때였다. 어머, 저게 누구야?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굳었다. 천천히 돌아봤다. 박지연, 최수진, 강민희가 서 있었다. 3사람 모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한나영? 설마 정말 한나영이야? 지연이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다. 여기 웬일이야? 수진이 내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어머나. 설마 여기 청소하러 온 거야? 민희가 킥킥 웃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야. 그냥 전달할 게 있어서. 전달? 누구한테? 지연이 비웃듯 물었다. 설마 이런 중요한 행사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대답하려는 순간 수진이 끼어들었다. 야, 국립박물관이 동네 문화센터가 아니야. 여기 입장료도 비싸고 VIP만 초대받는 거라고. 그러게. 초대장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어? 3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수군거렸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봤다. 작업복 입고 박물관에 오다니. 예의도 없네. 지연이 코웃음을 쳤다. 보안 요원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숨이 막혔다. 또다시 그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상황. 나 그냥 갈게.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부인님. 갑자기 박물관 직원 여러 명이 달려왔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 과장님 부인이십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지연의 입이 떡 벌어졌다. 뭐라고? 정준혁 과장님의 아내분이십니다. 직원의 정중한 설명에 수진과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과장님이 급하다고 하셨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나를 안내했다.
뒤에서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그 너머로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보였다. 그리고 나는 걸음을 멈췄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한나영 작가 특별 전시 잊혀진 재능의 재발견. 커다란 현판 아래 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들, 초기에 만들었던 서툰 도자기들, 그리고 최근 작품들까지. 15년의 시간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깜짝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이게 대체. 당신이 창고에 보관해둔 작품들 몰래 가져왔어. 미안해, 허락도 없이. 준혁의 눈빛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천천히 작품들 사이를 걸었다. 18살 때 그렸던 자화상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의 눈빛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드디어 뵙네요, 한나영 작가님. 백발의 노신사가 다가왔다.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미술평론가입니다. 김태준. 한국 미술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평론가였다. 정 과장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더군요. 숨은 보석이 있다고. 김 평론가는 내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놀랍습니다. 독학으로 이런 경지에 오르다니.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특히 이 초기작들. 기교는 부족하지만 영혼이 살아있어요. 요즘 미대 출신들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작가를 이제야 발견한 게 부끄럽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미술 잡지 기자들, 갤러리 관장들, 컬렉터들이 내 작품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작품들이 숨어 있었다니. 한국 도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군요. 그때 외국인 신사가 다가왔다. Excuse me. 통역이 따라왔다. 프랑스에서 온 미셸 드비시 씨입니다. 유명한 컬렉터시죠. 드비시 씨가 내 도자기 하나를 가리켰다. 이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어요. 주변이 술렁였다. 드비시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컬렉터였다. 저는 작품을 팔 생각이. 5만 유로면 괜찮습니까? 통역의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5만 유로. 하나로 약 7천만 원. 나는 멍하니 그 숫자를 되뇌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한 금액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부인님. 젊은 남자가 급하게 뛰어왔다. 박지연의 뒤를 따라온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어머니? 네,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박지연의 아들입니다.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서 부인님께 신뢰를 범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뒤에서 지연과 친구들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다. 민수야. 왜 여기서? 어머니, 제가 이 박물관 큐레이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실은 민수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희 갤러리는 곧 문을 닫을 상황입니다. 뭐라고?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가 허영심의 돈을 낭비하셔서. 실제로는 유명 작가 아무도 우리 갤러리에 작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사실 문화센터 강의는 거짓말이었어.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됐어. 민희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투자회사가 아니라 주차관리 회사에 다녀. 세 사람의 화려했던 가면이 하나씩 벗겨졌다. 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분노나 복수심 대신 연민이 느껴졌다. 다들 힘들었구나. 내 담담한 한마디에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질투했어. 무릎을 꿇으려는 지연을 붙잡았다.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그때 준혁이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나영 작가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나보고 강연을? 당신 이야기를 들려줘.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다. 수백 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영입니다.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저는 미대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시장이 조용해졌다. 가난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내 거친 손을 들어 보였다. 이 손이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이 손을 조롱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으로 흙을 빚었고 이 손으로 아이들을 위로했으니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가난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미대를 못 간 것도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다른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학교 대신 현장에서 배웠고 교수님 대신 흘기 스승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예술은 학위증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행 잔고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연을 바라봤다. 예술은 영혼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하고는 없어요. 다만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전시 제안을 하는 갤러리도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은 한 구석에 서 있는 세 사람을 향했다. 지연, 수진, 민희.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커피 한잔 할래? 박물관 근처 카페. 우리 넷은 조용한 자리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영아,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질투했어. 너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돈은 있었지만 재능이 없었어.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이길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깎아내리고 싶었어. 너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용서해 줄 수 없겠지?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으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카운터로 갔다. 그리고 차 4잔을 주문했다. 테이블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나눠줬다. 이 잔 좀 봐. 내가 말했다. 완벽하지 않지? 여기는 살짝 기울었고 저기는 색이 고르지 않아. 세 사람이 찻잔을 바라봤다. 하지만 차를 담기엔 충분해. 따뜻함을 전하기에도 부족하지 않고. 나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그래.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지.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자. 과거는 과거로 묻고.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과 민희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오랫동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짜 이야기를. 가식 없는 이야기를. 지연은 갤러리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수진은 작은 공방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민희는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나영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우리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에. 도와준다고? 응. 복지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함께 하자. 6개월 후. 흑과 마음 미술치료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마음들로 가득했다. 학교 폭력 피해 아동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센터장 한나영입니다.
마이크를 잡았다. 이곳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치유받는 공간입니다. 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센터 한쪽에서는 박민수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정식으로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땄다. 선생님, 제 그림이 이상해요. 9살 소녀가 말했다. 이상하지 않아. 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거야. 정말 예뻐. 민수의 대답에 소녀가 환하게 웃었다. 다른 쪽에서는 지연과 수진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민희도 청소를 도우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 시작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센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물레 앞에 앉았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자,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선생님처럼 예쁜 그릇이요. 한 아이가 외쳤다. 선생님처럼. 나는 웃었다. 선생님도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해. 물레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니까. 너희도 마찬가지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바로 너희니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센터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날 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센터에 홀로 남았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이들의 웃음, 지연의 눈물, 준혁의 격려, 김평론가의 칭찬.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이었다. 아직 안 갔어? 응. 조금 생각 좀 하려고. 준혁이 내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 그냥. 지난 15년을 돌아보고 있었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성공이 뭔지 알았다고 생각했어. 좋은 대학 가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것. 하지만 그걸 다 놓쳤잖아. 대학도 못 갔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돈도 없었어.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어. 오랫동안.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야. 학교 대신 현장에서 배웠고 화랑 대신 복지관에서 가르쳤어. 돈은 없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있었고 명예는 없었지만 진실한 관계가 있었어. 준혁이 나를 꽉 안아줬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어. 진정한 의미로.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당신을 보면 알 수 있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응? 고마워.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지.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돈이 성공이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성공이다. 하지만 나에게 성공은 이것이었다. 정직하게 살기. 포기하지 않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하기. 그것이 내가 정의하는 성공이었다. 10년이 흘렀다. 흑과 마음 미술치료센터는 이제 전국에 5개의 지점이 생겼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고 희망을 찾았다. 지연은 센터의 운영이사가 되었다. 수지는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민희는 후원 담당을 맡아 열심히 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물레를 돌린다. 여전히 흙을 만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오늘도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성공이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성공은 말이야. 물레가 천천히 돌아간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고 느낄 때 그게 성공이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길을 걸었다고 느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 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선생님은 성공한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응. 나는 성공했어.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내 방식대로. 물레가 돌아간다. 흙이 모양을 잡아간다.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한 그릇이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예술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사연으로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